네, 시나리오를 읽는 시간에 시인 영화의 백악기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보리스 파스텔나크 원작의 닥터 지바고, 오늘은 그 네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 책은 프리미엄 클래식 명작의 닥터 지바고, 이형기 선생이 옮긴 글로우북스 출판 책입니다. 삼총사로 불리는 유리와 미샤, 토냐가 천박하다고 증오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었다. 거리로 나오자 미샤가 입을 열었다. 유리, 아까 그 풍채 좋은 남자가 누군지 아니? 그 자가 바로 네 아버지를 술고래가 되도록 만들어서 파멸시킨 흉악한 사람이야. 네 아버지가 기차에서 뛰어내릴 때 같이 타고 있던 그 변호사. 미샤가 열심히 말했으나 유리는 과거 속에 묻힌 아버지보다는 잠이 깨어 미소를 짓던 그 소녀를 머릿속에 그리고 있었다. 그들은 집으로 향했다. 어느 해 겨울이었다. 그렇고메 교수는 안나 부인에게 골동품 장롱 하나를 사준 일이 있었다. 향나무에 검은 오칠을 한 장롱이었는데 너무 커서 조립된 것을 방에 들여놓을 수가 없었다. 할 수 없이 분해해서 침실로 들여놓고 하인 마르켈이 조립을 해야 했다. 그런데 거의 완성이 되었을 때 안나 부인이 도와주려고 옆에서 일을 하다가 가구를 붙잡아 매었던 줄이 풀어지면서 옷장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다. 그리고 무거운 옷장의 나무에 부인이 얻어맞으면서 심한 부상을 입었다. 이 사고로 안나 부인은 폐렴 증세가 도져 11월 한 달 동안을 내내 자리에 누워 있어야 했다. 1911년의 일이었다. 유리와 미샤 고르동 그리고 토냐는 어느새 대학 졸업반이 되었다. 해가 바뀌면 바로 졸업이었다. 유리는 의학을, 토냐는 법학을, 그리고 미샤는 철학을 전공했다. 유리는 의학을 전공했지만 상상력이 뛰어나고 감수성이 예민해서 예술과 역사를 좋아했다. 그러나 이러한 분야가 직업으로는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의학을 선택했다. 의술이 사람들에게 도움을 준다는 것도 그가 의학을 선택한 이유였다. 유리는 대학에 들어가 첫 한 학기 동안은 줄곧 지하실에 있는 해부실에서 보냈다. 음침한 해부실에서는 유리와 같은 의대생들이 자살자와 익살자들의 시체를 발라 공부를 하고 있었다. 유리는 시체를 보면서 인간의 삶과 죽음에 대해 많은 생각을 했다. 그러면서 삶과 죽음은 신비로운 것이라는 느낌을 받았다. 유리는 글도 잘 썼다. 아마도 외삼촌 니콜라이의 영향을 받은 것 같았다. 중학생 시절부터 시와 수필을 쓰곤 했다. 니콜라이 외삼촌은 유리에게 글재주만 물려준 것이 아니었다. 미샤에게는 사상적인 눈을 뜨게 해 철학을 공부하게 했다. 미샤는 철학뿐만 아니라 신학에도 열심히 했다. 아마도 자신이 유태계여서 철학과 신학에 큰 관심을 갖는 듯 했다. 하지만 유리는 미샤가 좀 더 현실적인 인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었다. 11월도 다가는 어느 날 저녁이었다. 학교에서 늦게 돌아온 유리는 안나 부인이 경련을 일으켜서 의사가 왕진을 오는 등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다는 말과 함께 유리가 학교에서 돌아오면 자기에게 와달라고 했다는 말을 들었다. 유리는 몹시 피곤했으나 옷을 갈아입을 틈도 없이 안나 부인이 있는 위층으로 올라갔다. 부인은 식은땀을 흘린 듯 잠옷이 젖어 있었다. 왕진 의사의 진단이 잘못된 것이 아닐까? 아무래도 폐렴인 것 같은데. 부인은 몹시 힘들어했고 유리가 보기에도 위독해 보였다. 부인이 무슨 말을 하려는 듯 입술을 움직였다. 유리는 간호사를 내보내고 청진기를 꺼내려고 했다. 그러자 부인은 고개를 저었다. 유리야, 난 일어날 수 없을 것 같다. 그래서 낮에는 마지막 성체를 모시려고 신부님을 모셔올 생각을 했었지. 왠지 두려운 생각이 드는구나. 그런 마음 약한 말씀 마세요. 주무시고 나면 병세가 좋아질 거예요. 유리는 이렇게 위로를 하고는 방을 나왔다. 그 후 부인의 병세는 날로 호전돼 12월 중순에는 자리에서 일어날 정도가 되었다. 하지만 의사는 좀 더 자리에 누워 안정을 취하라고 권했다. 그녀는 유리와 토냐가 찾아오면 자신의 어린 시절 얘기를 들려주며 행복한 표정을 짓곤 했다. 유리와 토냐는 난생 처음으로 야회복을 주문했다. 해마다 12월 27일이면 스벤티스키 댁에서는 크리스마스 파티가 열리는데 유리와 토냐도 초대를 받았던 것이다. 야외복이 배달되자 유리와 토냐는 옷을 입어보았다. 그때 하녀가 들어와 안나 부인이 부른다고 전했다. 두 사람은 부인의 방으로 갔다.
부인은 비스듬히 몸을 일으켜 두 사람이 옷 입은 모양을 보고는 무척 즐거워했다. 잘 어울리는구나. 아주 멋지다. 그런데 왜 너희 둘을 불렀는지 알겠니? 먼저 유리에게 할 말이 있다. 예,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지 짐작이 갑니다. 니콜라이 아저씨의 편지를 보셨군요. 아버지의 유산을 상속하는 소송을 거부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시려는 거죠. 하지만 전 소송을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아버지의 유산이라는 게 변호사에게 살해를 하고 나면 남을 게 없을 겁니다. 괜히 아버지의 이름만 더럽히는 꼴이 되겠죠. 아버지의 유산을 노리는 사람들이 같거나 이복 동생 예프그라프에게 전해져도 전 상관하지 않겠어요. 그건 안 돼. 엄연한 아버지의 유산인데 포기한다는 것은 자식임을 포기하는 것과 같다. 그건 그렇고 너희 둘에게 긴히 할 말이. 이때 부인이 심하게 기침을 하는 바람에 잠시 말을 끌었다. 어느 정도 기침이 가라앉자 부인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다음 말을 계속했다. 오늘 파티에서 즐겁게 놀아. 그리고 내가 죽은 후에도 너희 둘은 절대로 헤어져서는 안 된다. 너희들은 천생연분이니 꼭 결혼했으면 좋겠다. 지금 내가 있는 자리에서 서로 약속을 하거라. 부인은 말을 마치고 나서 울음을 터뜨렸다. 라라가 여학교를 졸업하기 한 해 전인 1906년 봄, 그녀는 코마로프스키와의 6개월에 걸친 관계로 몸과 마음이 지쳐있는 상황이었다. 라라가 괴로워서 더 이상 관계를 지속할 수 없다고 말하면 코마로프스키는 그녀의 산란한 기분을 교묘하게 이용하여 욕망을 유혹하곤 했다. 참으로 악몽의 연속이었다. 역사 시간이었다. 선생님이 나폴레옹의 이집트 원정에 대해 강의하고 있을 때 라라는 노트를 한 장 찢어 옆자리의 나자에게 편지를 썼다. 나자, 난 집에서 나와 엄마와 떨어져 혼자 살아야겠어. 월급이 괜찮은 가정교사짜리 없을까? 잠시 후 나자로부터 답장이 왔다. 어머니가 동생 리파의 가정교사를 구하는 중인데 잘 됐다는 내용이었다. 이렇게 해서 라라는 꼴로그리보프의 집에서 3년간이나 살게 되었다. 나자의 아버지는 진보적인 사업가로 재능이 있고 교양을 갖춘 인물이었다. 그는 쫓기는 정치범들을 자신의 집에 숨겨주고 혁명운동가들에게 사격수를 가르치게 되었다. 꼴로그리보프의 부인도 상냥하고 친절한 사람이었다. 3년이 지나 그 집에서 나온 무렵 라라의 오빠 로자가 찾아왔다. 그는 거만한 자세로 자신의 어려운 사정을 이야기했다. 사관학교 동기생들이 교장 선생님에게 선물을 하기 위해 돈을 거두었는데 자기가 맡고 있다가 도박으로 모두 날렸다는 것이었다. 그리고는 자리에 주저앉아 엉엉 울기 시작했다. 생각 끝에 어제 코마롭스키 변호사를 찾아가 돈을 구워달라고 했어. 그런데 보기 좋게 거절하더고. 하지만 네가 찾아와서 부탁하면 거절하지 않겠다는 거야. 그러니 라라, 네가 찾아가 한마디만 해주지 않겠니? 그 돈을 물어내지 않으면 사관생들로서 내 명예가 어떻게 되겠니? 제발 네가 그 사람을 만나 부탁해줘. 로자의 말을 들은 라라는 가슴이 뛰어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오빠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사관학교 생도의 명예만 중요하고 나 같은 건 아무래도 좋다는 건가요? 내가 그 사람에게 가서 돈을 부탁하는 대신 어떤 수모를 당해도 괜찮다는 건가요? 오빠가 죽든 말든 난 몰라요. 라라, 제발 내 사정 좀 들어주어라. 로자는 울면서 라라에게 매달렸다. 오빠가 도박으로 날린 돈이 얼마나 되죠? 690루블, 그러니까 700루블쯤 돼. 뭐라고요? 그렇게 큰 돈을 도박으로 날려요? 나 같은 사람이 그만한 돈을 벌려면 몇 년이 걸리는지 아세요? 라라는 한심하다는 듯이 로자를 바라보다가 차갑게 말했다. 알았어요. 내가 어떻게 해보겠어요. 내일 이맘때 오세요. 그리고 권총을 갖고 오는 걸 잊지 마세요. 자살하려고 했던 그 권총 말이에요. 그걸 저한테 주세요. 총알도 꽉 채워서 가져오세요. 라라는 나자의 아버지 콜로그리보프에게서 그 돈을 빌렸다. 라라는 콜로그리보프 댁에서 가정교사로 있으면서 여학교를 졸업하고 여자 전문학교에 들어갔다. 1912년 졸업 예정이었는데 성적이 좋았다. 라라는 시베리아의 형무소에 갇힌 파샤의 아버지 안티포프에게 돈을 보내고 병든 파샤의 어머니를 도왔다. 또 파샤의 숙박비를 지불해 주기도 했다. 라라는 연하인 파샤를 사랑했다. 그는 라라의 말이라면 순순히 따랐다. 실업학교를 졸업한 파샤는 문과대학에 입학하기 위해 그리스어와 라틴어를 열심히 공부했는데 그것은 라라의 권유에 따른 것이었다.
라라의 꿈은 1년 후 두 사람이 국가고시에 합격하여 우랄 지방으로 가서 중학교 교사를 하고 결혼도 할 생각이었다. 파샤는 라라가 얻어준 새방에서 살고 있었다. 1911년 여름 콜로그리보프의 식구들이 드플란트로 여행을 가는데 라라도 동행했다. 나잔의 식구들은 라라와 함께 살고 싶어 했지만 겉으로 그러는 것 같았다. 또 라라가 가르치는 리파가 졸업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있을 이유가 없었다. 하지만 나잔의 집을 나가려면 나자 아버지로부터 빌린 막대한 돈도 문제였다. 라라는 오빠의 도박빚 때문에 자기가 볼모로 잡혀있는 것 같아 모멸감이 들고 자존심이 상해 괴로웠다. 여행 내내 라라는 이러한 압박감에 시달렸다. 라라는 드디어 중대한 결정을 내리기로 했다. 그해, 그러니까 1911년 크리스마스가 되었을 때 라라는 나자의 집을 나가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코마롭스키를 찾아가기로 했다. 이제는 자신의 몸을 탐하지 않고 아무런 조건 없이 친구의 딸을 도와줄 것이라고 믿었다. 라라는 오빠에게서 받은 권총에 총알을 넣고 코마롭스키가 살고 있는 페트로브카 거리로 향했다. 권총은 외투 소매 속에 감추었다. 만약 그가 도움을 거절하거나 몸에 손을 대면 권총으로 쏘아버릴 작정이었다. 코마롭스키는 집에 없었다. 하녀는 그가 크리스마스 파티에 갔다며 친절하게 초청장에 적힌 주소를 가르쳐 주었다. 파샤에게 모든 것을 고백하자. 라라는 코마롭스키의 집을 나와 카메르게르 거리에 있는 파샤의 집으로 향했다. 파티에 나갈 채를 하고 있던 파샤는 라라가 흥분한 상태로 찾아온 것을 보고 놀라 불었다. 라라, 무슨 일이 있었어? 촛불을 켰으면 좋겠어요. 전등불은 끄고. 라라가 평소 희미한 촛불 아래서 얘기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을 알고 있는 파샤는 촛대에 새 양철로 꼽고 불을 붙였다. 방 안은 은은한 불빛으로 안온했다. 이봐요 파샤, 내 말을 잘 들어요. 난 지금 위기에 처했어요. 당신이 나를 도와주어야 해. 하루빨리 결혼하는 것이 나를 도와주는 거예요. 하루속히 말이에요. 라라, 결혼은 내가 더 원했던 일 아니요? 날짜만 정하면 언제라도 줬어. 그런데 왜 그리 결혼을 서두른지 말해주시오. 그러나 라라는 더 이상 결혼 얘기를 하지 않고 화제를 바꾸었다. 시나리오를 읽는 시간, 시인 영화인 백악기였습니다. 오늘은 닥터 지바고, 보리스 파스테너 권장이 닥터 지바고 그 네 번째 시간이었습니다.